어찌 사람 속을 알까? 공자가 사람을 보는 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과 관련이 있는 상대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 공자의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삶이 외로울수록 덕을 갖춰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자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중요하게 여긴 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인이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애다. 따뜻한 배려나 온정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공자는 인간애를 정치의 장애까지 미치게 하려고 했다. 은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다. 종종 이와 대응하는 의미로도 등장한다. 헌문편에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의 견리사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을 가리킨다. 혹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이라고 해도 좋다. 지가 없으면 도중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신이 없으면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라고 한다. 용은 용기를 말한다. 도전정신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이해와 의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단지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 지, 신, 용을 함께 갖춰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군자를 목표로 삼는 일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미리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많은 제자 중에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로다. 원래 그는 협객 세계의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이어서 가끔 무모하고 무지함을 드러내 공자가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자로도 절대 지지 않았다. 거침없고 스스럼 없는 말투로 공자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자의 건강을 가장 걱정한 사람 역시 자로였다. 자로가 등장하면서 논어가 생기 넘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었다. 이 문답을 봐도 자로는 아마 내가 믿는 것은 자네 같은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한 방 먹고 그 자리에서는 반론도 못한 채 풀이 죽어 물러나지 않았을까.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단행이다. 자로는 단행은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자로는 이런 성격이 화근이 되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고 공자는 굉장히 슬퍼했다. 유사시에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꾸미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간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공이 여쭈었다. 사와 상 중에서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못 미친다. 자공이 여쭈었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과 같다. 자장 이름은 사과 자하 이름은 상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젊은 유망주였으며 서로 경쟁 상대였다.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명언은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공자는 균형 잡힌 인간상을 중시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지나쳐도 모자라도 안 된다. 이쯤에서 덕의 주요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마땅히 인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이렇게 된다. 인이 지나치면 마냥 좋은 사람이 된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굽신거리면서 비굴해진다. 지나치게 관대하면 야무지지 못하게 된다. 신이 지나치면 앞뒤로 꽉 막힌 고집불통이 된다. 지나치게 용감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 된다. 상대 의도를 파악하는 통찰력의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일이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자.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고도 재빠르게 상대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현자라고 할 수 있다. 50부터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3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3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차 많은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일단 친구라고 해도 좋다. 이때 어떤 친구를 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인생이 달라진다. 이로운 친구를 가리키는 익자사무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유익한 친구가 제 종류 있다는 의미다. 첫째, 직이란 강지, 다시 말해 부정한 일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지적해 준다. 둘째, 양은 성실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자연히 감화되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셋째, 다문이란 박시,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냉혹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귀면 유익하지 않은 인물도 3종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악의는 없다. 그러니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귄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귀면 좋은 친구는 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다. 반대로 쉽사리 친해지려는 사람, 겉으로 친절한 사람, 말뿐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자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정말 옳은 소리라서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만난 적이 있더라도 경계하고 멀리에 사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지를 바꿔 나 자신은 어땠는지 생각해보니 꽉 막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다. 사별한 아내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받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 가족에게는 유난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혼자 힘으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고군분투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미안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늘 인생에는 후회되는 일이 참 많다. 타인의 결점을 일부러 말하는 사람, 뒤에서 상사의 험담을 하는 사람, 혈기가 넘쳐 도가 지나친 사람, 제멋대로여서 협조를 못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싫어한다. 삶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이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서로 속인다는 것이 고상한 표현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손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예를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한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진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자세로 나가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참으로 만만찮은 심리전이지 않은가. 물론 손자병법은 이러한 심리전을 전쟁터의 한정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 또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심리전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속임수란 사기와 다름없고 일반적으로 비난받는다. 우리는 보통 사기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사기당한 쪽을 동정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왠지 안이하게 느껴진다. 속임수를 파악하는 일은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원래 전쟁이나 인생은 심리전이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원칙에서 나온다. 제갈 공명의 원칙.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진짜 관계는 순간의 감정보다 긴 시간 동안 지켜온 신뢰와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달콤한 말보다 조용한 헌신이, 잦은 연락보다 꾸준한 믿음이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삼국지에서도 인물 간의 감정은 때로 흔들리지만
원칙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삼국지에서 뛰어난 지략가이자 정치가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현자이기도 했습니다. 촉환의 재상이 된 후 그는 신하들과 관리들에게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유는 마속의 실책과 이엄의 배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위 문장은 제갈량의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우정의 본질과 이익에 기반한 관계의 허망함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촉한의 군대는 마침내 위나라의 영토 깊숙이 진입했고 그 중심에 가정이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확보하는 자가 북벌의 승기를 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속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속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총명하며 뛰어난 식견과 지략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갈량과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많은 것을 논의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소, 그대에게 가정을 맡기겠소. 제갈량은 신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마속은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제상께서 저를 신뢰해 주시니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촉한의 북벌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마속이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산 아래에 진영을 구축하고 보급로를 철저히 방어해야 하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마속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 믿고 있었고 단순한 방어전이 아닌 더 큰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 아래에 진영을 구축하라 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산 정상에 진영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을 내려다보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높은 곳을 차지하면 주위의 군대는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속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마속이 산 정상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산 위에 진을 치면 물과 식량을 보급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장압은 즉시 산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점점 식량과 물이 떨어지자 마속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속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전장을 버리고 도망쳤고 가정은 조이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전령이 다급히 제갈량에게 달려와 패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정이 함락되었습니다. 마속 장군이 명령을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결국 보급로가 차단되어 패배했습니다. 제갈량은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속이 그토록 총명한 인재였음에도 실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오만함에 빠졌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갈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속은 결국 붙잡혀 제갈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제상,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속은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마속을 아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촉한의 미래를 논의했던 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아낍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명령을 무시한 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 누가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마속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군대의 기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법에 따라 그대를 처형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량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마속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저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마속은 처형되었고 제갈량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무덤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배달하는 의미의 고사성어 읍참마속, 원칙과 대의를 위해 사적인 정을 버리고 엄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상께서는 마속 장군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처형하셨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군자지교다며수, 소인지교감양례,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감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결국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촉한의 장수들은 더욱 엄격히 훈련을 받았으며 누구도 명령을 함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제갈량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엄을 들 수 있습니다. 촉한의 조정에서 이엄은 오랫동안 제갈량과 협력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 온 중요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특히 행정 능력이 뛰어나 제갈량의 신임을 받아 여러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그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기원 후 231년 제갈량은 5번째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급이었습니다. 촉한의 군사력은 위나라보다 열세였고 이를 만회하려면 철저한 보급망이 필요했습니다. 제갈량은 이 중요한 임무를 이엄에게 맡겼습니다. 이엄은 군량 보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처음에는 잘 수행했으나 정치적 부담과 개인적인 입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차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군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일부를 빼돌렸으며 결국 촉한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으로 북벌에 실패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를 조사한 후 이엄이 보고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던 이엄도 결국 거짓이 드러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이엄을 탄핵하고 모든 권력을 박탈한 후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또한 리더가 사적인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갈량이 남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군자의 관계는 담백하고 오래 지속되지만 소인의 관계는 처음엔 달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속과 이엄의 사례는 이러한 철학이 단순한 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와 조직 운영에서 필수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속의 사례를 통해 리더는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해야 하며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실수를 반복하면 조직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관계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과 책임감 속에서 유지되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엄의 사례를 통해 화려하고 달콤한 관계를 경계해야 하며 처음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뢰와 원칙 위에 있어야 하며 감언이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명제의 의미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처음엔 담백하고 밋밋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 신뢰 속에서 굳건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사람을 평가할 때 행동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말이 아닌 실천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안정을 위해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치우친 감정적인 리더십은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살필 줄 알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계획은 인간의 몫이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 조조의 깨달음.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현대는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고 갓생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표에 맞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일과 공부, 인간관계까지도 철저히 계산된 루틴 속에 넣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예상과 다른 흐름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조급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며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삼국지의 영웅들도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았지만 그 누구도 결과만큼은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위 명언은 삼국지연의에서 조조가 적벽대전에 패한 후 한 말로 전해집니다. 이는 조조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관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숙명론적인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조조는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고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자신의 패권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항상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말이 나오는 장면은 조조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밀하게 전략을 짜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인간의 힘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조조는 천문, 지리, 병법에 능통했으며 자연의 변수, 인간의 감정, 우연한 사건 같은 요소들이 항상 전쟁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장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며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조조의 함선들이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하를 통일할 자다. 화북을 평정한 그는 이제 강남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던 조조는 강을 건너기만 하면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 따위는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장강에 도착한 조조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평원에서 싸우는 것에 익숙할 뿐 거대한 강과 물살에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렸으며 물에 빠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조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들을 서로 묶어 거대한 하나의 부유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의 흔들림이 줄어 병사들이 안정감을 가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조조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갈량은 강동의 수군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화공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조조의 진영을 향해 불을 지르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절적으로 볼 때 북풍이 불 가능성이 컸으며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차분하게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올렸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동남풍이 불 것이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조용히 강을 감싸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손권의 장수 황계의 화공선은 불길을 품고 조조의 군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손권의 수군이 화공선을 밀어 넣었고 불꽃을 싣고 있던 배들은 바람을 타고 조조의 함선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배를 묶어두었던 조조의 함대는 단숨에 거대한 불길 속에 휩싸였고 빠져나갈 길조차 없이 전소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절망하며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강한 조류 속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불타는 함대를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조의 예상과 달리 자신이 믿고 있던 병사들은 물과 불 앞에서 무력했고 장강은 여전히 오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진 조조라도 하늘의 뜻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자연이 결정하는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의 말에는 후회도, 체념도, 깨달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늘은 그에게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조는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으나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철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 승리를 확신했지만 바람이라는 작은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패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조의 철저한 현실 인식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인정하는 태도이며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공부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시대적 흐름의 변화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자신의 전략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라는 자연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성사제천, 즉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보다 거대한 힘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조조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전열을 가다듬고 북방의 내정을 정비하며 다시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 공략입니다. 조조는 서초구로의 길목이 되는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 장로를 정벌했고 결국 건한 20년에 장로를 항복시키며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장악이 아닌 유비와 제갈량이 도모하던 서천 진입로를 봉쇄함으로써 촉한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정적인 수였습니다. 이후 유비가 한중을 놓고 조조와 정면 충돌했으나 조조는 병참과 보급로 확보를 우선시하며 서둘러 전투에 나서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조가 적벽의 패배를 교훈 삼아 무리한 진격보다는 현실적인 전략과 장기전에 초점을 맞춘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조조는 무리하게 전선을 확장하지 않고 철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그는 실패 이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와 판단으로 다음 기회를 모색해간 지도자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